네, 시작합시다. 아, 약간 태용님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왕초 보기 때문에. 제가 막 중간중간에 퀴즈 낼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좀 잡다한 소리 하다가, 음, 처음에 인트로 잡다한 말 좀 하다가 비트코인 이 역사, 뭐 음, 블록체인의 원리, 그리고 투자적 관점, 이 순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들을 좀 잠깐 더 짚고 넘어갈 것 같고, 마지막엔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어떤 영상들을 정리하는 뭐 레퍼런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 아, 이거를 미리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PPT 만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되게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저 항상 본질충이잖아요. 본질이 중요하지, PPT는 뭔가 겉면이니까 그냥 음, 대충 만들었습니다. 막 배치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요게 시간을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서. 아, 그리고 투자 추천 절대 아니니까 본인이 판단하에 꼭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공부한 이유를 좀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할게요. 음, 이제 저도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입니다. 회사에 종속돼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데 하필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서 제 이 자사주를 받게 돼요. 음. 그래서 이 자사주를 받고 이제 주식을 처음으로 입문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책이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비트코인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과 첫 만남을 하게 됐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유튜버가 말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공부를 해봤더니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 뭔가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구나 어떤 이상이 있는데, 음, 그 제가 잊혀졌던 이상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잘 되면은 그런 이상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음. 제가 음, 조금 뭐 이상한 소리지만 저 95년생인데 조금 이제 일하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의 이 부조리, 이 40시간은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고 야근도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낀 나머지 어, 이제 어떤 다른 좋은 대안이 보였으니까 음, 비트코인이라는. 그래서 그냥 퇴사 후 전혀 이제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보자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됐고 지금 공부 결과 굉장히 또 엄청나게 매력적이다.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아니, 아, 그러면 네네. 투자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주식이나 뭐 네, 정체적인 경제 공부를 먼저 하다가 우연히 네. 비트코인을 마주한 거죠. 아, 네. 여기서 뭔가 희망을 보셨다, 비트코인에서. 네. 이거는 이제 어그로 용어로 제가 맨 처음에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했었죠. 옛날 초기 가격에 비해서 거의 빵원으로 음.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옛날 자료죠. 지금 1억 5천 아, 정도 되는데, 고작 그죠. 6,500인 거니까. 지금 이게 무려 10년 이상 지속됐고, 가격이 물론 출렁이면 있었지만, 이 가격대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호모사피엔스. 그러면 왜 이런 가치가 매겨졌는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디지털 쪼가리에. 근데 많이들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위험하다는 일단 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이번 저의 PPT 세미나를 보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그냥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적어놨는데 일단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의 거의 뭐 본질적 키워드인 것 같아요. 탈중앙화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 앞에 암호가 붙은 거죠. 이 블록체인이 약간 암호학에서 쓰이는 네, 기술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탈중앙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탈중앙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비트코인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화폐의 역사를. 왜냐하면 이 화폐의 역사가 결국 그 중앙의 부조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에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가져온 거고, 막 글자 하나하나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음, 뭐, 다들 어디서 주워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원시 시대에는 이렇게 돌덩이나 이런 조개 같은 걸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주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주화 시대, 동전의 시대. 동전의 시대가 왔을 때 금이나 뭐 다른 은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부조리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국가가 주와 순도를 낮춰서 유통량을 늘렸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동전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금 함유량을 계속 낮춰가면서 동전을 발행하는 거야. 그래야 국가 입장에선 좋죠. 금을 덜 사용하면서 금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그만큼 이제 많이 동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이게 동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태양님. 동전이 많아지면 동전의 가치가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건 이제 팽창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 음, 돈이 팽창하는 거죠. 돈의 양이 팽창한다. 화폐, 통화량이 팽창한다. 음, 그러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돈의 가치가 줄어들죠. 음. 상대적으로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물건들, 물값이나 짜장면 값들은 올라가죠. 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네. 아무튼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요. 이렇게 굳이 또 친절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네. 아무튼 이 주화 시대부터 벌써 이런 어떤 부조리가 있었고 이 대항해 시대 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유럽 열강들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금을 엄청나게 빼앗아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와 그러면 유럽 애들은 진짜 부자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금을 다 뺏어 왔으니까. 네. 근데 막상 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해가지고 서민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경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경제라는 게 되게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건 약간 딴소리였고. 아무튼 이렇게 주화의 시대가 또 지나가서 음, 은행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음, 은행권이나 신용화폐도 나오고 대출 이자도 이제 나오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는데 여기 이제 거의 부조리의 맥시멈이 되는 시대죠. 은행 규제가 시작됐고 중앙은행이 탄생했는데 중앙은행이라는 게 결국 이 정부가 약간 개입한 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이제 부조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 때문에 이런 대안화폐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현재. 그중 하나가 이 비트코인인 것이죠. 먼저 모든 그 역사를 다 읊을 필요는 없고 약간 굵직한 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영국의 파운드화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일단 비교적 최근이기도 하고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1900년대 초반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이야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죠. 기축통화가 뭔가요, 태용님? 기축 통화? 네. 뭐 모르겠는데요. 어, 알려주세요. 기축통화 약간 네.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계 무역을 하는데 쓰는 기준 통화. 지금은 달러죠. 음, 달러로 다 음, 무역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어요. 왜냐면 영국이 이 산업혁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빠르게 보낸 국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세계적으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됐고 금본위제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음. 금본위제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본위제는 이 금하고 예를 음, 들면 이 파운드하고 이렇게 묶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 이만큼을 가져오면 파운드와 이만큼을 줄게를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화폐랑 이 실물 자산 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금본위제를 실시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금본위제를 이제 실시하면서 이제 기축통화로 쓰이겠다고 하죠. 파운드화를 내가 금으로 엮어줄 테니까 이 파운드화는 안전한 자산이야, 얘들아. 이걸로 이제 무역하렴? 약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음, 기축통화라는 게. 현재 영국이 다들 아시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굉장히 깊이 관여했죠. 근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 자금이 엄청 필요해요. 왜냐면 무기도 사고, 막 사람도 빌려오고 해야 되니까. 전쟁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단 말이죠. 맘대로 몰래. 근데 이게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이제 하에서는 금만큼만 파운드화를 찍어낼 수 있어요. 이게 딱 1대1로 묶여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맘대로 깨고
전쟁 자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써먹은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 파운드와 너희들 자격이 없어. 영국 너희들 자격이 없어 하면서 이제 기축통화 지위에서 박탈이 됐습니다. 영국이. 음,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바로 중앙의 부조리인 거죠. 한마디로. 아니, 분명히 법적으로 금하고 파운드화를 엮어놨는데 왜 자기네 뭐 전쟁 상황이든 뭐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냐.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해버렸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파운드화 열심히 우리 직장 생활에서 모았는데 얘네가 전쟁 자금 막 찍어내면서 내 돈이 완전 빵 그냥 거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졌어. 이게 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음, 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의 달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세계대전에서 가장 또 승전국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온 거죠. 또 전쟁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팔면서 이 금을 또 싹 긁어와요. 세계의 금을.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리가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세니까 우리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겠다라고 해요. 기축통화의 장점이 나름 있거든요. 그럼 아마 뒤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음, 뭐 근본이제 부활하고 바로 이거 자체가 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그런 협정입니다. 근본이제 부활시키고 기축통화 이제 달러로 하겠다가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용어들은. 음, 근데 얘네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제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되게 많이 참여한단 말이죠. 음,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 전쟁 자금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쟁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얘네 전쟁 자금을 마음대로 엄청 찍어내요. 달러를 막 엄청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사고, 막 군사력도 사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 뭐 기타 나라들이 이걸 눈치챈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영국 때랑 똑같이 흘러가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금태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이제에서는 금하고 이 달러가 엮여 있단 말이죠. 이 음, 교환해주겠다고 얘네가 보장해 준 거니까 음, 영국이 야 너희들 막 돈 만대로 찍어내는 것 같은데 나 너희들 못 믿겠다. 이거 달러 다음에, 돌려줄 테니까 음, 금 태환해 다시 뱉어내 음, 이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영국이 요청한 거에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뭐 누가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음. 아무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응해줬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때 금이 쫙 빠져나가 한 번. 크게. 어,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한 번 더 요구하는데 야, 이제 그때 거절합니다. 그거를. 왜냐면 금을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금이 패권의 상징인데. 잠깐 궁금한 거. 네. 그러면 음, 예를 들어 뭐 1달러에 뭐 1g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통화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네. 사실 떨어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달러가. 예, 예, 달러의 가치가. 네네네. 그러면 돌려줄 때 그 원래 정해놨던 가치대로 돌려준 거예요? 아, 아마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지금 가치로 어떻게 그쵸. 계산해가지고. 네, 네네.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 네. 관계가 완전, 1파운드에 26달러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관계가 완전 그러니까 엄청 좋잖아, 이미 그럼. 손해를 본 거죠. 어느 어, 정도. 하지만, 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음, 더 인플레이션 일어나기 전에. 아, 그쵸. 아무튼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중에 이제 한 나라가 또 요청했는데 그걸 이제 거절한 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이란 대통령이 있는데 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야 이제부터 근본이 이제 폐지할 거야를 그냥 선언해요. 음, 그냥 선언한 거예요. 깡패처럼. 나 이제 안 바꿔줌 이렇게. 음, 그래서 닉슨 쇼크인 거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중앙의 부조리라고 했죠. 이거 굉장히 음, 중앙의 부조리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 아니, 그렇게 깡패처럼 갑자기 실수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미국이 깡패니까.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고, 그리고 근데 역사를 좀 살펴보면 미국이 이 유럽들을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음, 유럽 애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졌을 때 미국이 엄청 뭐 마셜 플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할 말이 막 있었구나. 돈도 그냥 많이 주고 그냥 음, 무상으로. 그런 거가 아마 내러티브가 있을 거고. 음, 뭐 아무튼 그래도 중앙이 부조리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달러 시대가 정말 할 거다라는 경제학자들의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영국과 지금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 미국이 좀 하나의 묘수를 둡니다. 그게 바로 페트로 달러인데, 페트로 달러가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페트로가 석유입니다. 석유. 달러는 달러고요. 음, 그러니까 석유를 달러로 교환하게 하는 어떤 협정인데, 이제 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어요. 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당시 제1의 산유국이었단 말이죠. 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는 중동 나라들 되게 위험한 공격적인 나라들이 많아서 음, 사우디가 되게 보안적으로 위험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음, 미국이 사우디 너희 지켜줄 테니까 음, 너희들은 페트로, 그러니까 석유를 이제 달러로만 교환하도록 음. 해를 협정을 맺은 거죠. 무려 50년짜리 협정을. 오, 그, 그래서 석유는 제1의 자원이잖아요. 뭐, 그쵸. 그 기초 자원이라고 해야 되죠. 네. 모든 것이 다 석유로 돌아가는데 석유를 달러로 무역을 한다? 그렇다는 건 달러의 유동성이 다시 세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고, 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끝,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 맞아요. 24년까지? 2024년 작년에 끝났고, 물론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달러로 가장 많이 결제를 하고 있지만, 석유를. 하지만 요즘 뭐 위안화나 그런 게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암호화폐도 큰 내러티브를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쵸, 뒤에 그쵸. 이제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금이랑 이제 좀 다른 거는 어떻게 네, 보면 이 석유는 소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양이 사실 줄어들잖아요. 금은 사실 뭐 우리가 이용은 하지만서도 드라마틱하게 이게 소비가 되는 어떤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런 근본 위제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페트로 네. 달러는 어쨌든 이 그 거래 방식에만 이렇게 협정을 맺은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 이게 뭐 사실 기간제긴 하죠. 뭐 음, 1,000년 동안 되진 않을 수도 있고, 아, 물론 뭐 석유가 자꾸만 나오고는 있지만, 음, 무한 영구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음,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동안 음, 미국은 다른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또 드릴 네. 말씀은, 이따도 나오겠지만, 참고로 미국이 이거 다시 계약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우디가 음. 거절했어요. 어, 이게 무슨 뭔가를 의미하겠죠? 아마 뒤에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역사 이야기인데, 이제 좀 더 현대로 계속 넘어옵니다. 네,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부조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음,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놀랐어요. 그래서 뭐 환율 조약 문제 있고 부조리한 경제 제재, 뭐 한나라의 경제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문제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문제가 있고 패권을 위한 전쟁들이 또 나올 거고 무한 인플레이션 수출, 제가 괜히 말을 어렵게 적어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엄청난 큼지막한 문제들이에요, 진짜. 음. 네, 그래서 먼저 환율 조정 문제부터 볼게요. 그래서 먼저 환율 조정 문제부터 볼게요. 그 태용님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거의 근본이 되는 사건이 사실 플라자 합의라는 사건이에요. 플라자에서 일어난 합의라서 플라자 합의라고 돼 있는데, 네, 이제, 자, 전쟁,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미국이 패권을 잡고 이제 약간 균형을 찾아가는 와중에 미국이 이제 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네라를 알게 돼요, 미국이. 음, 적자를 보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 참고로 플라자 합의 이거 되게 대충 얘기할 겁니다, 여기 아래서. 적자를 보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니, 이 독일하고 일본 이런 애들이 우리한테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우리 거 수입은 별로 안 해주는데 얘 수출만 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막 프랑스 이런 되게 그 당시에 강대국 애들을 이렇게 딱 모아서 야 너희들 우리한테 수입은 안 해주고 수출만 겁나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적자를 본다. 너희들 화폐의 가치를 절상해 이래요. 근데 어,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와닿지가 않잖아요. 화폐 네, 가치 절상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환율을 이렇게 조절한 건데, 이 예시를 딱 보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애플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애플 직원이야. 네, 아니, 우리가 애플 CEO야. 태용님이랑 나랑. 네, 우리가 아이폰을 팔고 있는데, 어쨌건 아이폰 한 개에 1달러를 벌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야 음, 마진이 남는다고 생각해봐요. 음, 그러면 1달러가 1,400원인 환율에서는 한국에다가 아이폰을 1,400원에 팔면 되죠. 네, 그러면 1달러를 벌어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 됐다고 생각해봐. 환율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 1,000원에만 팔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400원에 원래 팔아야 됐던 거를 음. 환율을 조금 바꾸니까 1,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을 바꿔버리면 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구조적으로. 네. 뭐 1,000원 아니라 1,200원에 팔아도 되겠죠, 사실. 음. 왜냐하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쨌건 1,400원에서 1,200원이 되면은 되게 싸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네. 어쨌건 애플은 1달러 이상 버는 건 똑같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그에 반대로 그 반대의 국가들, 일본 이런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이 하락이 된 경우가 자연스레. 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애플 말고 애플하고 경쟁하고 있는 삼성 음. 폰은 가격이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아이폰은 가격을 낮춘 거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는 짓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요. 음.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사람들이 대출 받고 기업들도 대출을 편하게 받는단 말이죠. 음. 왜냐면 아니, 수수료가 낮으니까 음. 이렇게 대출 받는 게 부담이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초보자를 위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제로라면 돈을 빌릴 이유가, 안 빌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많이 합니다. 금리 인하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뭐 소비할 생각 안 하고 부동산이나 죄다 산 거야. 마치 알지.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이때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음. 부동산을 누구나 다 사니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일본 입장에서는 씨 이거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 다시 금리 인상시키자. 계속 금리 인하했다가는 부동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올라서 이거 버블 터져버리면 다 망할 거야. 음. 그래서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죠. 금리를 인상시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시중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야, 우리 너 저축하면 내가 돈을 그 이자율을 많이 줄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 인상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축을 유도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너희들 부동산 이직거리 하지 말고 은행에 돈을 맡겨. 이런 거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사이클을 항상 잘 기억하세요. 금리 인하했다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레버리지 땡겨서 뭔가를 삽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을. 음. 근데 갑자기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를 땡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죠, 이제. 자신이 빌렸던 빚이 원래는 이자를 안 내도 됐었는데 금리가 이제 엄청 높아졌으니까 이제 이자를 따박따박 매달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일부 인원 혹은 일부 기업은 이 부채의 상환 능력을 상실해서 파산이 음. 일어날 수 있죠. 음. 음. 근데 꼭 이런 게 하나가 파산이 일어나면 도미노로 파산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서로 채무 관계가 다 얽혀 있거든, 이 경제가. 그래서 연쇄 파산이 일어나서 이때 부동산 및 증권이 다 폭락하면서 음. 일본이 그때부터 30년 동안 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고 지금까지도 그 헤매고 있죠. 음. 음. 자, 환율 조작 문제 하나 본 거고요. 네. 네, 굉장히 부조리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갖고 이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이런 일련의 일들입니다. 부조리한 또 경제 제재가 있는데,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 중인 거 아시죠? 네. 중국에다가 반도체나 AI 경쟁하느라 수출도 잘 안 하고 있고, 음. 심지어 우리나라나 일본한테도 너희들 중국하고 하지 마.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음. 뭐,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고 관세 엄청나게 매기겠다. 막 그런 음. 협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가 다 또 달러로 무역을 하니까 뭔가 미국이 맘대로 힘을 휘두르는 거입니다. 중국보다 더 심했던 건 중국도 엄청 심하지만 러시아도 엄청 심하죠. 이건 음.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러우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한테 스위프트를 막 규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게다가 뭐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했어요. 스위프트망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은행들끼리의 거래하는 망이 스위프트망인데 음. 러시아의 은행들을 스위프트망에서 그냥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역 대금도 결제를 할 수가 없고 국가 간에 뭐 송금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버린 거죠. 자산도 동결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단 현금 은행에 묶인 돈뿐만 아니라 음. 금도 동결시켰어. 금도 사실 지금 문서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을 시켰고 이거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입장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이 정의로운 일을 한 것만 같아 보이죠. 음, 하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살펴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부조리한 경제 제재죠. 힘을 이용해서. 음,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자본주의로 경쟁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갑자기 고립을 시킨 거야.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서. 이것도 되게 큰 부조리고 이게 여담으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때부터 이제 반미 국가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제재할 수 있겠구나를 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때부터 그래서 금을 막 매입하기 시작해요. 이 음,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그러는데 음, 왜냐하면 금은 세계적인 안전자산이니까 음, 달러보다도 더. 그래서 달러보다 이제 금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을 매입하면서 금이 그때부터 막 치솟아서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막 그랬습니다. 음, 그 다음에 푸틴도 이 무렵에 암호화폐를 원래 옛날에는 엄청 비난했다가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음, 뒤에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는데 일단 자산이 다 동결됐습니다. 전쟁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음,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금덩이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네, 피난 가는데. 이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한테 오직 이 암호화폐로만 원조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막 이제 음, 친척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때가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가 증명된 하나의 큰 사례인 거죠. 아무래도 암호화폐는 중앙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빛의 속도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조리한 경제 제재가 달러 기축 통화 체제 안의 부조리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도 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와,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문제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똑같은 말로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똑같은 말로는 2008년 금융위기, 막 이렇게 음, 불리는데,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제 그냥 금융권의 욕심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네. 음. 금융권의 욕심. 금융권이 어떻게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 아세요?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은행이. 이자를 받나요? 그렇죠. 대출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서 사실 먹고 사는 게 은행입니다.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이론적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대출 무작위로 막 해주는 거야. 막 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심지어 이제 강아지 명의까지 해준 겁니다. 이 당시에. 음, 이 실화예요. 강아지 명의로도 대출해줬다는 게. 네. 음,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레버리지를 땡겨서 아까 일본과 같이 부동산을 산 거죠.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파산하면서 연쇄 파산이 또 다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때 막 은행들도 되게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리만 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가 리만 브라더스라는 되게 거대한 은행이 있었어요. 음, 근데 얘네가 망하면서 이걸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건데 음, 근데 모든 은행들,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냥 전 세계가 망하는 겁니다. 전 세계 금융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눈뜨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제 금융을 했어야 됐어요. 은행들을 구제시켜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구제시켜주냐? 그냥 정부는 힘이 있잖아요. 음, 돈을 찍어낼 힘이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돈을 그냥 미친 듯이 찍어내서 은행한테 그냥 찔러준 겁니다. 얘네한테. 음, 물론 얘네 망했고. 네. 그래서 은행들이 그걸로 살아나요. 은행들은. 근데 어쨌건 돈을 마구 찍어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민들만 고통을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욕심에서 시작해서 결국 금융권은 다 구제됐는데 서민들만 죽어난 거죠. 이게 바로 또 이 중앙의 거대한 부조리죠. 걔네들의 욕심으로 시작했다. 네. 참고로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첫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따가 또 음, 나오는데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비트코인을 믿으려면. 음, 그다음 아시아 금융위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IMF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다 이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그 당시에 아시아의 금융 위기였어요. 막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다 위기였는데 다 메커니즘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미국이 저금리 때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서 달러를 대출받아서 막 이렇게 뭔가 해요. 투자도 음, 하고 막
기업 입장에서 고용도 하면서 막 산업을 발전시켜.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기에 이런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크게 발전한 거거든요, 사실. 음, 근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금리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막 소비도 열심히 하고 막 음, 부동산도 사고 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근데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걸 또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다가 음,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 화폐 가치가 완전 똥망하니까. 음, 그러니까 다시 고금리로 바꾸면서 다시 유동성을 가져오죠. 시중으로부터 화폐를 쫙 끌어와야 돼, 다시.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갑자기 고금리가 되면 채무자들이 부담을 느껴요. 이제 이자를 갑자기 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파산하면서 이게 줄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음, 이 모든 경기 침체의 거의 메커니즘입니다. 음, 우리나라도 똑같았었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위기들이 다 있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다 달러 체제가 있으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부조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오르게 하느냐, 내리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런 조그만 나라들은 완전 난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뭐 남아메리카 금융위기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패권을 위한 전쟁입니다. 음, 이제 우리 이라크 전쟁이나 기타 중동 전쟁들에 미국이 많이 관여하는 걸 많이 뉴스로 봐왔을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지금 미디어에서는 약간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이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자 음, 전쟁에 대신 싸워준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그 본질에는 돈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시야입니다. 제가 알기로 오히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게 주류의 시야로 알고 있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페트로달러를 거부했어요. 달러로 석유를 교환하지 않고 이 유로화로 하는 거예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기를 든 거죠, 자기 시스템에. 음, 페트로달러가 유지돼야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얘네가 유로를 쓰니까 미국이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근데 명분은 뭐였냐면 이라크가 막 대량 살상 무기랑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근거로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라는 게 밝혀졌죠. 이런 전쟁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동 전쟁에 참여한 이유 중에서. 음, 이게 바로 또 달러 기축 통화 체제의 어떤 부조리죠. 그다음에 제가 무한 인플레이션 수출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은 부채가 지금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내는 비용만 국방비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고 있다는 거죠. 음, 미국이. 근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미국이 채택한 시스템이. 음, 그러니까 달러 체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음, 트리핀이랑 교수님은 그냥 이 달러 체제를 딱 듣자마자 야, 이 딜레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적어 놓은 건데 미국은 구조적으로 이 경상수지 적자, 그냥 경상수지란 말 어려우니까 빼고 그냥 미국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음. 적자를 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태용님? 왜 미국은 적자를 내야만 할까요? 글쎄요. 왜 적자를, 그러냐면 미국은 달러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세계한테. 음, 이 달러를 공급해 주려면 얘네가 적자를 내야죠. 얘네가 흑자를 보면 달러가 미국 안으로 더 들어오는 거니까 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안 도는 거야, 달러가. 미국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럼 이제 적자를 낸다? 음, 그러면 이제 오케이, 달러 유동성이 증가돼서 좋아, 세계적으로. 음, 근데 그것도 어쨌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니까 돈이 계속 새서 세계로 풀려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죠. 달러가 세계에서 계속 양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그 화폐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다시 달러를 가져와야지. 음, 달러를 가져오려면 이자율을 증가시키는 거야. 음, 이자율을 증가시키면서 우리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다시 미국에 저축해.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게 하는 거죠. 음, 이게 바로 미국 채권을 사는 이유예요, 나라 음,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자산 매각이 확대. 예를 들면 뉴욕을 우리나라한테 판다고 생각해요. 뉴욕이랑 땅덩어리를.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달러를 다 내던져야겠죠. 이걸 살려면. 음,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음, 미국 자산을 매각한다는 게 어쨌건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야만 다시 신뢰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무한 순환이 되는 거죠. 어쨌건 다시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적자 봐야 되고,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럼 또 같이 하락해야 되고, 하락하게 되고, 그럼 음, 신뢰도 또 떨어지는데, 그럼 또 이자율 증가해서 다시 걷어들이고. 음, 이 무한 딜레마이기 때문에 달러 기축통화체제는 문제가 무조건 붕괴한다가 음, 트리핑 교수님의 예언이고, 음.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축 통화를 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를 음, 통해서는 이자율 증가를 해서 다시 이 달러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언젠가 음. 다신 적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도는 과정에서 그냥 뭐 원바이 원이 아니라 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삐꾸가 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그렇죠. 거고. 오케이. 여태까지 말해온 게 다 그거였잖아요, 사실. 오케이. 다른 나라의 경제가 위기가 온 게, 맞아. 그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 만들어내고 그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음, 너희들이 고생해 이렇게 하면서. 음. 또 다른 축으로 또 말씀드리면 비슷한 음, 축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좋은 음, 메커니즘인데 태훈이 우리 짜장면 가격이 내린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3,000원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8,000원, 만 원 이러잖아요. 음, 근데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케인지언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요. 말이 그냥 음, 쓸데없이 어려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 디플레이션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디플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점점 음, 떨어지는 거. 디플레이션은 왜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해요. 근데 음, 컴퓨터를 사는데 한 달 후면 컴퓨터가 반값이 돼. 음,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대가 돼. 알고 있어, 그거를. 디플레이션 사회에서는. 음, 그러면 안 사겠죠, 일단. 한 달 음, 정도는. 사람들이 구매를 지연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한 달 뒤에는 또 안 살 수도 있지. 왜냐면 한 달 더 기다리면 또 반값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소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구매가 지연되면 음, 경기 침체가 오죠. 왜냐면 상인들이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뭔가 음, 물건을 팔아서 안 팔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구매를 지연시키니까. 음, 경기 침체가 오고 그 연쇄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상인들이 망하면 기업들도 망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는 디플레이션은 이론적으로 절대 안 돼. 오히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연준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2%가 목표거든요. 음, 그래서 이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무조건 있어야 돼 오히려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케인스가 말한 거는 GDP를 상승시키자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음, 향상시키면서 물가에 대응하자인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투자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이 메커니즘이. 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가만히 부여하고 있으면 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한정돼 있는 자원이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반면에 화폐는 계속 인플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하자면, 또 기타 중앙의 부조리. 기타라고 써있지만 이것 되게 엄청나게 다 거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중앙은행과 정치적 관점.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좋아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자,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S&P 500이 상승할 때, 네, 이제 집권당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84%예요. 또 미국 증시 S&P 500이 하락할 때 집권당이 패배할 확률이 막 거의 90%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증시가 좋아야 선거가 잘 풀린다 이거죠.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P 500에 투자했는데 그게 막 잘 올라가.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지금 정치인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서 그치. 경제가 부흥하고 있구나. 음, 내 돈이 잘 불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해주는 거죠. 아, 너희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이 정치인들은 이 선거 시기만 되면 금리를 내리거나 어쨌건 돈을 풉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더 투자하게 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음, 이 화폐의 유동성에 정치적 관점이 관여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앙의 부조리인 거고.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상업은행 관점. 이건 더 거대합니다. 지금 이건 엄청 거대한 겁니다.
신용창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자, 결론부터 일단 말하고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이 100만 원이 만들어지면 이 중앙은행에서 100만 원을 만들면 그게 1000만 원으로 활동을 해요. 시중에서는 10배로 활동합니다. 이론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이렇게 발행했어. 화폐 발행을. 그럼 이제 국민은행이 그거를 빌려와. 그러면 이제 법이 있거든요. 지급준비금이라는 거. 음, 그러니까 빌려온 돈의 10%는 무조건 저축해야 돼, 은행도. 음, 그래서 10만 원 저축하고 90만 원을 이제 대출업에 쓸 수 있어. 은행은 대출업하는 곳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제 90만 원을 야, 이제 우리 사업하자. 90만 원 대출업에 쓸 거야 해서 예를 들면 기업은행을 고객으로 삼았다 해봐. 기업은행이 이제 90만 원 빌려왔어. 기업은행도 똑같아. 지급준비금 법적으로 10%인 9만 원을 저축하고 대출업으로 81만 원 쓸 수 있어. 음, 81만 원 이제 뭐 농협한테 빌려줬어. 농협도 똑같아. 10% 저축하고 나머지 10%는 나머지 90%는 대출업에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그 국민은행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일단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는 10만 원이고 90만 원은 대출에 써서 없지만 얘네들은 마치 100만 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90만 원을 빌려주던 어떤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증서를 담보로 잡아서 막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우리도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있잖아. 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시스템에서. 그래서 기업은행도 똑같이 90만 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음, 농협도 똑같이 82만 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가 이 수열을 풀면 되거든요. 이거 되게 그냥 이거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100 플러스 90 플러스 81 플러스 쭉 무한대로 가면 그 합계가 1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100만 원을 발행하면 이 시중에선 그게 1000만 원으로 활동한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10배, 그러니까 10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엄청나게 이게 인플레이션 또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의 신뢰기관 관점에서의 부조리가 또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딱 부동산을 보면 알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뭔가 절차가 복잡해. 음,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과도해. 뭐 음, 조금 서류 작업하는데 몇십만 원 떼인단 말이죠. 전세 같은 거 계약하려면. 음, 막 시그널 이런 거 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되게 부조리한 거죠, 사실. 부동산 업하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되게 부조리한 겁니다. 음, 음. 이게 그냥 중앙이 얘네를 거쳐야 된다고 법으로 정한 거고, 그걸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죠. 또 그냥 이것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또 하나의 내러티브인데, 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인증기관의 모럴 헤이자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거예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 명의로도 돈을 빌려줬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증기관이 일을 해이하게 했으면 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3의 신뢰기관 관점에서도 중앙에 부조리가 있다. 중앙이 개입하면서 진짜 부조리들이 되게 생기는 거죠. 음, 이 사이퍼펑크 관점은 약간 다른 결이에요. 약간 다른 결인데 어쨌건 비트코인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음, 우리 히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 히피족.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히피, 우리 히피 모임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피가 정확히. 뭔가 자유를 상징하는 네, 모임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모임 이름 바꿨었잖아요. 네네. 어. 히피가 왜 자유를 상징하는 모임이냐면 네, 이 미국이 한창 베트남 전쟁 일으킬 때 네, 미국의 이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면 이 전쟁 뭐 지금 쓸데없이 너무 길어졌고 음,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 쓸데없는 전쟁인 것 같아. 명예를 위한 전쟁인 것 같아. 그냥 미국의 명예를 위한. 음, 그래서 이게 반문화 운동이 크게 일어나요. 이제 그 족들이 히피족인 거고.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 어떤 자유 그런 걸 음, 상징한 거죠. 히피족이 그래서. 음, 그래서 히피펌이 되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머리 스타일인 거고. 음, 여기 근데 이 히피라는 이 족에서 또 약간 IT적으로 암호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종족이 바로 사이퍼펑크입니다. 음, 이 사이퍼라는 게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퍼인데 음, 사이퍼는 암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음, 펑크는 저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암호를 통해 저항한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맥락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빅테크가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막 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되게 그 굴지의 기업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빅테크가 나올 때 어떤 법적인 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정부와 빅테크가 약간 힘을 합쳐서 되게 이 국민들의 사생활에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많이 했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 막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불법적 감시와 사찰을 많이 해서 이런 걸 협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정보 같은 걸로 협박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CCTV로 뭐 도철하고 도청하고 그런 것들. 음, 그 다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사이퍼 펑크였던 거고. 이제 이 사이퍼 펑크가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음, 1교시에. 해당 그림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고 이거는 런던의 타임지 일면이에요. 신문지 제일 유명한 거 일면이라는 거죠. 네. 음, 근데 이 비트코인의 이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게 뭐냐? 제네시스는 창세, 음, 초기 그걸 의미한단 말이죠. 맨 처음 블록을 이제 지칭해서 음,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음, 블록체인은 블록이 체인 형태로 있어서 블록체인인 건데 이제 그 첫 번째 블록이라는 거죠. 제네시스 블록이. 음, 즉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이게 잘 모릅니다. 어떤 거래 기록일 거예요, 아마. 거래 기록이 저장돼 있는데 거래 기록뿐만 아니라 이런 텍스트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블록에 이걸 새겨둔 거예요. 이게 새겨둔 게 뭐냐면 영국의 타임지 일면 헤드라인을 그대로 여기 새겨뒀습니다. 음, 여기 글자가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뭐 이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타임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음. 자,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우리 구제금융이란 말이 아까 어디서 나왔죠? 구제금융. 아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렇죠. 네. 금융. 이거가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나온 뉴스고 음, 그게 실려 있는 건데 음, 근데 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구제금융 헤드라인 뉴스가 실려 있을까? 뭐, 이것 네,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쵸. 네. 맞죠. 근데 또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음, 이런 부조리의 상징을 하나 심어둔 거고 음, 이 우리가 앞서 제가 여태까지 말한 그 일련의 역사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음, 이 중앙의 부조리에서 화폐가 아주 살아났다가 난리가 난 거를. 음, 그러니까 중앙 너희가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내가 화폐를 만들었다 하면서 이걸 딱 여기 심어두고 비트코인을 딱 처음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을 암시하는 하나의 어떤 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오케이. 이런 진짜 일련의 엄청난 부조리를 응, 에 대한 저항하고자 나온 응. 엄청 기술적이고 천재가 만든 엄청난 발명품이다. 입니다. 그 네네. 질문. 네. 어쨌든 뭐 뒤에 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네. 앞에 것들은 사실 어떤 사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건 일어났던 거고, 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연결점은 좀 였다는 아, 그렇죠. 어떤 네. 그거, 생각인데, 네. 뒤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랑, 네. 아, 네.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났어요. 두 번째 질문. 비트코인. 미국이, 음, 돈 때문에 전쟁한 건 뭐, 했을 수 있음. 네. 사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도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미국의 패권이 어쩌면 세계 경제에 신용도를 올려주지 않았을까? 뭐 맞아요.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결과론적으로 본 거고, 네. 사실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건 결국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폐 100개를 가지고서 1000개만큼의 어떤 가치를 그렇죠. 만들어서 이걸 굴렸으니까 사실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고, 그리고 미국이 맞아요. 패권을 갖고 있고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용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 무법지대에서는 막 엄청나게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사실 네. 여태까지 말한 게 되게 확증 편향적인 말이기 때문에, 음, 왜냐면 나는 지금 항상 말하는 게 중앙이 부조리를 일으켰다고 여러분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맞죠? 네. 여러분들은 되게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화폐, 신용창조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한 것도 맞아요. 물론 그 와중에 굴곡이 있어서 어느 나라는 되게 많이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또 음,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근데 제가 결국 주장하는 게 비트코인이 음, 미국의 달러를 집어삼킬 거다, 혹은 음, 집어삼켜야만 한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음, 달러나 화폐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 음, 그래, 자, 너희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음, 난 오히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 뒤에 가서는 아마 그게 더 보강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너 전 재산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음, 전 재산 중에 일부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음. 근데 어쨌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내러티브다 이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아무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 오케이. 음,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전에는 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역할을 음, 했고, 달러를 갖고 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까 말했지만 미국이 가장 강력하면 신용도를 음, 가진 화폐이기 때문에 음. 이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채원님 공부를 하시다 보니 이거 안전하지 않은 사건이 여러 많았고 앞으로 봤을 맞아요. 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뭐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음 네. 그러면 뭐가 이제 대체를 할 것이냐 해서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보셨다는 거죠. 대책까진 모르지만 보안. 보완제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 달러가 망할 수도 있으니. 음. 음, 달러가 망한다. 굉장히 파격적인. 음.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되게 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역사를 본 거고, 이제 그 탈중앙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이용했는데,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음. 이건 약간 앞에 내용을 약간 정리한 그런 느낌인데,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막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 그리고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음,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다 중앙은행이 권한이나 장부를 독점하면서 발생한 거고, 또 이런 제3 신뢰기관의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들, 이런 다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음,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화폐 발행을 통제하면 되겠죠. 음, 그다음에 뭐 독점 시스템이 아니라 탈중앙 시스템, 그리고 분산된 시스템을 가져가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이용한 게 이제 블록체인이란 거고. 이제 이런 것들 다 내가 말로 이거 하나로, 이 페이지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이게 바로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어떤 구조도예요. 이제 이거 하나로 그냥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거 하나를 그냥 봅시다. 블록 하나를. 이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이거부터 봅시다. 자, 다시 블록을 보겠습니다. 블록 하나에 보면 여기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래 기록이 쌓이는 영역입니다. 왜 만약에 이제 태용님이 나한테 500만 원 보냈다. 뭐 이런 게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채우시고 또 이제 윗부분이 있는데 윗부분은 크게 6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먼저 이전 블록의 해시. 해시라는 말은 일단 그냥 받아들이세요. 해시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이제 이전 블록의 해시는 말 그대로 이전 블록, 이전 블록에서 가져오는 그냥 값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죠. 그 다음에 머클 루트라는 것은 이 트랜잭션 한 녀석들을 다 합쳐서 해시 함수를 거쳐서 머클 루트 값이 만들어져.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해시 값은 일단 받아들이세요.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 받아들이면 돼, 일단. 느낌으로 그냥, 느낌상. 네, 느낌으로. 오케이. 어쨌건 정해지는 값, 머클 루트는 트랜잭션이 쌓이면 정해지는 값. 정해졌어. 이거 두 개 정해졌고. 자, 버전. 그냥 이 블록의 버전인 거야. 이 블록 자체의 버전. 그러니까 딱 그냥 만들어지는 순간 정해지겠지. 이것도 정해졌고, 타임. 이 블록의 어떤 시간인 거니까 아마 생성된 시간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딱 정해져 왔어. 난이도도 조절됩니다. 모르시겠지만, 난이도도 조절이 돼요. 이것도 딱 정해진 값이야. 자, 그럼 이제 5개가 다 정해졌어. 이 논스 값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정해지면, 뭔가 이 블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어.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죠? 따라왔죠? 뭐 그런 걸로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차차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냥 이거 어쨌건 자, 그럼 이제 그래 논스 값을 찾아내야 돼. 그 논스 값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논스 값을 찾아내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이제 채굴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한다. 그 채굴한다는 게 바로 논스 값을 찾는 행위예요. 그리고 뭐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말, POW라는 말을 공부하신 분은 조금 들어봤을 텐데 POW라는 게 바로 논스 값을 찾아내는 행위고. 자, 좋습니다. 그럼 논스 값은 도대체 어떻게 음. 찾아내느냐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해시 함수를 드디어 이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이거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나? 아무튼. 자, 해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엄청 쉬워요. 그냥 따라오세요. 끔찍한데. 어떤 입력값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입력값이 있어. 뭔가가 뭐든지 숫자든 뭐든 간에 문자든. 네. 그거를 이 해시 함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 넣으면 네. 어떤 출력값이 나오는데 그 네. 출력값의 특징만 기억하면 돼요. 특징이 뭐냐? 그냥 고정된 길이의 랜덤 값.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 여기 1을 넣었어. 해시함수 1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 막 출력값은 1을 넣었어도 256비트의 어떤 긴 뭔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2를 넣었어. 2를 넣어도 어떤 값이 나오는데 1을 넣었을 때랑 음. 값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그 완전 랜덤 값이니까 1하고 2하고 뭔가 가까운 수처럼 보이지만 이 결과값은 완전히 그냥 뒤틀린다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일단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아. 어쨌든 1을 넣으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건 맞아. 그냥 음. 이건 정해진 함수니까. 음. 2를 넣어도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맞아. 음. 그냥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돼. 이 출력값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입력값을 절대 도출해낼 수 없어. 이게 핵심인 거야. 오. 이게 암호학에서 쓰이는 함수거든요. 네. 이게 미국 그 국방부에서 쓰는 암호 함수이기도 해요. 음. 음, 되게 네,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랜덤이라서. 그렇죠. 랜덤이라서. 어.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이 출력값을 100만 년 동안 계산해서 역추적할 수 있어. 이 입력값을. 아, 근데 그래서 그 100만 년 동안 계산을 돌린 게 더 전기값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개입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양자 컴퓨터는 이거를 바로 계산해낼 수 있어서 위협적인 건데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또 다룰 거고요. 아, 오케이. 조금 더 네. 나아가면 그러면은 이게 길이가 고정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한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도 연관이 있는 건가?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데 아, 그래요? 이게 근데 거의 무한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긴 해요. 왜냐면 그런 거? 256비트면은 음. 2의 256승만큼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를 이게 하나의 비트거든요. 네. 이 하나의 비트가 있으면 1 아니면 0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음. 그 여기 2비트면 이거 앞에 두 개거든요. 음. 그러면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수학을 좀 하신 분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를 계속 200, 맞아요. 200 2를 256번 곱한 거. 음. 근데 그 숫자가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숫자에 비견하는 값이에요. 음. 그러니까 거의 그냥 무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거 겹칠 수가 없어. 아무튼 네,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있고. 음. 자,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들을 다 해시를 치면은 해시로 이렇게 함수를 치면 머클루트가 발생된다. 네. 이 값이 정해진다. 뭐 이전 값의 해시고 버전도 정해지고 타임도 다 해시 값으로 정해진 거야. 이것도 다 해시 함수 거친 것들이야. 이거 일단. 네. 난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논스만 찾아내면 되는데 논스를 찾아내서 이 여섯 가지 요소를 해시를 치면 그게 바로 블락의 해시가 된다. 그리고 그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끼리 다 이렇게 긴밀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해시로서. 아. 이게 층층이. 그러니까 대충 저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러니까 암호가 있고 암호를 네, 푼 해답이 또 다른 암호가 맞아요. 되는 거죠. 다른 해답의 맞아요. 암호가 그게 맞아요. 계속 맞아요.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네, 엄청 복잡하구만. 네. 자, 그럼 이제 논스 값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채굴이라는 게 도대체 뭔 짓거리인지. 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네. 되게 심플합니다. 이건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목표 값이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딱 그냥 정해져요. 그냥 이 블록에서
목표값이 그냥 딱 정해져요. 일단 음, 그게 여기 이 목표값이 생기면 그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게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채굴 게임 하는 거예요. 음, 채굴 경쟁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제일 쉽죠. 목표값이 만약 5라고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음, 그럼 우리가 해시값으로 뭐 4, 3, 2, 1 이런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음. 근데 아까 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시값 우리 이거 4를 찾아내면 된다는 걸 알아. 근데 4를 찾아내는 논스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해시 값을 거친 거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가역적이니까 역으로 가려면 100만 년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논스 값을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태형님? 글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일이 다 때려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냥 자물쇠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돌리듯이. 그쵸. 1부터 1억, 1조, 1해, 1경 아, 그 노가다. 이상의 값을 때려 박으면서 이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이 나올 때까지 그걸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음, 그게 바로 채굴기가 하는 짓이에요. 오, 그게 바로 GPU를 이용하는 이유고. 우리 이제, 옛날에 그 네, 돌리는 자물쇠 이렇게 찾듯이 하나하나 그렇죠. 0부터 맞아요. 000부터 999까지. 네. 오 마이 갓. 그래서 또 전기값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음, 전기를 엄청 많이 써서 GPU를 돌려서 이걸 연산해야 되니까. 이제야 그 GPU가 왜 쓰이는지, 음, 어디에 쓰이는지 좀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논스카스를 찾는 것 자체가 채굴 작업인 거고 네. 이게 바로 프루프 오브 워크다. 말 그대로 이 워드 이거 못하는데 워크입니다. 작업 증명인 거죠. 작업을 증명했다. 나 노가다 쪘어를 증명하는 거예요. 논스카스 찾는 게. 나 전기값 많이 투자해서 이거 찾아냈어를 증명하는 거예요. 프루프 오브 워크고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핵심 메커니즘인 거죠. 그다음 난이도 조절 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것이 바로 이 부등호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목표값을 부등호가 아니라 이 등호로 썼다고 해봐요. 어, 그냥 5라고 해봐요. 그러면 난이도는 그냥 딱 하나인 거죠. 5일 때랑 4일 때랑 똑같잖아요, 사실. 음, 얘가 목표값을 5로 줬을 때나 4로 줬을 때나 3으로 줬을 때나 등호라면 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난이도가. 근데 부등호는 어떤 범위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채굴 시간을 얘가 측정합니다. 그래서 10분, 평균 10분이 걸리게끔 이 부등식을 얘가 조절해요. 얘가 목표값을 조절해요. 범위를 조절해요. 음, 그러니까 채굴되는 그 속도를, 화폐 발행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 음.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반감기라는 게 또 아, 있는 거고, 그게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음. 진짜 아름답죠. 네. 이걸 다 코딩으로써 기술로 구현한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움이 계속 더 아, 추가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논스캅을 이제 찾아내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다들 알다시피 채굴하면 비트코인을 받죠. 네. 비트코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방금 내러티브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전기값을 투자해서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음, 비트코인으로서 인센티브를 줘야만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지. 뭐 비트코인 자체가 막 암호화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음, 비트코인은 이런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하나의 인센티브제로서 사용하는 그냥 음, 화폐일 뿐입니다. 코인일 뿐이에요. 아무튼 음. 그렇고 되게 진짜 이거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와우, 어려운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 그럼 저렇게 막 연산을 한 저거는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죠, 증명. 그러니까 자, 논스값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 장부를 확정짓습니다. 이 예, 블록을. 예. 그러니까 이 장부를 모든 채굴자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채굴에 성공한 사람 장부로 모든 블록이 채워져요. 모든 사람들의 장부가. 연산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한 거고, 예. 연산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비용을 내서 이 채굴 시스템에 참여했다는 거고, 그것 자체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을 담당하는 거죠. 이게 오케이, 전달이 오케이. 됐으려나? 그러니까 보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보안이 필요한 그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네,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한데, 예. 돈 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또 보안에 기여를 하는 거죠. 경제적 아, 유인이 명확한 거야. 돈을 오케이. 벌려면 네. 보안도 담당해야 돼. 아,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화폐의 가치나 이런 통제를 중앙 정부에서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저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모두가 그걸 공유하게 됐고, 저 네. 보안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전기값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화폐가 가치나 신용도 측면에서 좀 어떤 힘을 얻는다. 맞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응. 돈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 쓴 전기가 있다. 전기값이 아, 있다. 오케이. 이 채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음, 제가 1,000만 원의 전기를 내서 음, 비트코인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음. 그러면 비트코인을 900만 원에 팔까요? 아니요. 1,200만 원에 팔겠지. 예를 들면 음, 2천만 원에 팔든가.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값은 폭락할 수가 없죠. 음, 구조적으로. 전기 그냥 때문에. 일단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하나의 내러티브만 봤을 때도. 어, 그리고 비단 전기뿐만 아니라 뭐 이 설비 비용도 있고 음, 인건비도 있고 음, 막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죠. 이거는 제가 되게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블록체인 관련. 음, 또 여기서 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더 나오는데 자 그러면 거래가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예를 들면 자 여기 이제 블록이 진행 중이라는 블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블록이고 막 최고로 경쟁을 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 갑자기 과거 기록, 태영님이 나한테 500만 원 보냈던 이 거래 기록 트랜잭션 하나를 막 뒤틀고 싶은 거야. 음, 막 채훈이 태용한테 500만 원 준 걸로. 그러니까 음, 반대로 하는 거죠, 아예.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네. 어떤 짓을 하면 되냐? 그냥 얘가, 자, 이거 트랜잭션 그냥 바꾸고 풀파워로 전기를 가동시켜서 이 논스 값을 찾아내. 그래서, 음,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트랜잭션을 바꾸면은 일단 이 머클루트 값이 바뀝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의 총합이 이거였으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제 논스 값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아까 그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논스 값을 다시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풀파워를 땡겨서 이걸 했다고 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또 풀어야죠. 오, 이거 네, 이전 해시가 또 바뀌니까 네, 이거 또 찾아야 돼, 이 논스 값.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풀파워를 써서 왔다고 쳐. 여기서 이제 또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자, 여기서 함정이 뭐냐? 함정? 우리가 간과하는 건 뭐냐? 우리가 풀파워를 쓴다는 게 다 노출이 됩니다. 음, 비트코인은 되게 투명해가지고, 자, 누가 어느 정도 해시 파워를 가지고 이 채굴기를 돌리고 있는지 그게 다 어디 지표로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 짓거리를 하는 순간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잃는 행위야. 그러니까 그랩들 동안 이미 비트코인은 다 내던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매도 음, 행렬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음, 그럼 가격은 그냥 폭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취지는, 나 이거 거래 뒤틀어가지고 나 경제적 이득 보고 싶은 건데, 그로 인해서 그냥 비트코인 자체, 암호화폐, 블록체인 자체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조작 자체가 경제적 유인이 없는 거야. 음. 이게 채굴 시스템의 그 아름다움이고 이것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악의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스템을 파괴시킬 수 있어. 블록체인을. 가령 일루미나티가 있어. 네, 이 새끼들 탈중앙 안 되겠는데? 죽여. 전 세계 가동. 맞아요. 그거를 사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음, 항상 두려움을 떨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 미국을 굴복해버렸네. 포함한 전 세계가 오히려 여기에 뛰어들었지. 이거를 비용, 잡아먹으려고 못했어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나 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죠. 사실 그때도 이미 수천만 원에 갔기 때문에 ETF가 출시되기 전에도 수천만 원의 음,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고 고래들이 이미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음, 전 세계 채굴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심지어 미국인들이 아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었을 거예요. 중국인들하고. 근데 아, 걔네들을 조지려고 그렇게 한다? 물론 암흑가에서 쓰지만 고위 음, 관료들도 분명히 많이 갖고 있었을 거거든요. 음, 플러스 그럼 자 지금의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미국도 뛰어들고 전 세계가 지금 뛰어들었는데 이 트랜잭션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가는 그냥 그거는 전쟁하자는 거죠.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그러니까 음, 북한이 설령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이거를 다 빼앗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뉴클리어가 날아가지 않을까?
이제 과장해서 겨- 얘기하면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는 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짜 이해 잘 되도록 제가 엄청나게 간략하게 요약만 알려드린 거니까 엄밀하게 음. 알고 싶으신 분은 뒤에 레퍼런스에 나온 책들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이제 채굴을 하는 사람들의 이 네, 상황이 다 기록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되게 네. 하는 방식은 또 뭔지. 아, 이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절대 그거 비밀을 못 합니다. 그냥 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냥 그렇게 굴러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거죠. 북한이 양자 컴퓨터 만들어. 그 다음에 채굴 기록 안 남게 뒤에서 몰래 계산 졸라 해가지고 파괴. 혹은 본인 계좌로 막 김정은 씨 계좌로 비트코인 다 써버려. 거래 조작해서. 음, 그러니까 어쨌건 맞아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는 거는 무조건 다 나올 테고, 음. 그리고 모두가 그 블록체인 이거 다 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모두가 볼 수 있고, 이제 어디 그걸로 다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어디로라는 것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모르지만 거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결국 다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직관적으로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음, 이제 뒤에 이야기가 아주 잠깐 한 줄로 나올 텐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암거래를 다 잡아들여요. 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근데 그게 다 투명해서 가능한 거였거든요. 음. 이게 다 투명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암호화폐 갖고 있든 말든 결국은 실물로 바꿔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추적이 되는 건가? 맞아요. 아, 실물을 바꿔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것도 좀 실물로 바꾸는 과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흔히 아는 건 대형 거래소 뭐 업비트, 바이낸스 이런 것만 아는데 그런 거 말고도 방법이 있나요? 가령 이런 거죠. 이제 하드웨어에 저장을 해. 뭐 네. 무슨 콜드 막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맞나? 콜드 월렛. 네, 콜드 월렛 맞나요? 네, 뭐 그런 거 있죠. 네. 아무튼 하드웨어에 담아서 뭐, 뭐 북한이 그러긴 어렵겠지만 아무튼 브로커한테 이제 주고 검은 돈을 받아. 아, 이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음, 그게 1비트, 2비트 정도여야 좀 그렇지. 뭐 국가 단위로 음, 걔네가 뭔 짓을 하면은 그게 다 어디인가에 기록이 남을 거다. 일단 하드 음, 월렛으로 전송한 그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특정 지갑에 막 이렇게 해킹한 게 모여온 그 기록도 다 남을 거고. 음,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긴 해야 되는 것들이고, 어, 저는 이제 대략적인, 이게 뭐랄까, 네, 큰 그림을 음,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이게 시스템이 그런 거 없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음, 근데 여태까지 걔네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빈틈을 찾아내서 이렇게 뭔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아직도까지 꿈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뭐 뒤에서 얘기 음, 나오겠지만.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지는 이쯤 하겠고. 그래서 마지막 또 정리를 하면은 이 POW, 채굴이라는 아름다운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렵게 했어요. 뭘 어렵게 했냐. 뭐 화폐 발행을 기본적으로 어렵게 했죠. 채굴이라는 걸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음, 2,100만 개로 참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음, 총 발행량이. 아무튼, 자,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핵심 그 사상, 탈중앙 시스템, 뭐 분산 장부, 그리고 근본이제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화폐 발행 규모나 방식을 잘 조절한 거야, 아름답게. 그러니까 되게 POW가 되게 아름다운 알고리즘인 거죠. 채굴이라는 게. FAQ 드디어 나왔는데, 오케이. 여기 양자 컴퓨터 나와 있네요.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는데, 음, 일단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음, 그냥 모든 보안 체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네, 이거 비트코인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뭐 비트코인 까내리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키워드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양자 컴퓨터 내성 암호 체제가 먼저 나올 거고 그것을 비트코인에 적용하면 된다거든요. 플러스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는 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음,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어디 구멍가게 아이템이 아니에요. 막 진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엄청 비쌀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크게 막 그렇게 경제적 유인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더 비쌀 수도 있거든, 비트코인보다. 음,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하는 말이고. 뭐 비트코인을 아까 갈아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비트코인에는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다수가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네. 이 알고리즘을 갈아탈 수가 있어요. 음. 그걸 이제 포크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 내성 암호 체제로 갈아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로 우리가 잃어버린 코인들을 탐색해서 양자 컴퓨터 발전에 이바지할 거다 이런 얘기도 오히려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채굴 열심히 하다가 그냥 노트북 버린 사람이라든지 뭐 그 키가 다 있잖아요. 음, 암호 키가 있는데 그걸 까먹은 사람도 있고 네. 그 개인 지갑에 넣어놨는데 개인 그 USB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초기 음, 채굴자들한테. 네. 그걸 이제 로스트 코인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2,100만 개 중에서 쓸 수 있는 코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희소한 건데. 음, 근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로스트 코인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치 심해에 있는 유조선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양자 컴퓨터로 그걸 가져올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 만드는 업체 입장에선 되게 동기부여가 되죠. 로스트 코인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다 자기 돈으로 오는 거니까, 수익으로. 음, 그래서 이런 식의 오히려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슈를 걱정한다는 건 마치 집 밖에 나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떡해? 를 걱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격이에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로. 음,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채굴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100만 개가 정해져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음, 자, 그럼 2,100만 개가 다 채굴되면 이제 채굴자들은 채굴할 유인이 없잖아.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채굴자들은 뭘로 돈을 벌어? 채굴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채굴자들이 떠난다? 아까 너가 말했잖아. 채굴하는 것 자체가 보안이라고. 맞죠? 네. POW 자체가 비트코인의 보안을 담당한다 했어요. 네. 음. 그러면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 망하는 거 아니야? 채굴자들 다 떠나면? 하지만 이런 말이 주류의 입장입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비트코인이 어떤 주류가 됐거나 아니면 완전히 배제됐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주류가 됐다면 그 거래 수수료를 먹을 수 있어요. 어쨌건 우리가 다 트랜잭션 보내는 게 아까 그 블록에 쌓이고 그걸 검증해주는 사람이 채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가 그런 트랜잭션 하나하나에 수수료를 부과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수료를 누가 계산한 적도 있어요. 계산했을 때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음, 같은 개인은 사실 굉장히 소량을 거래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낮을 거고. 아무튼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 주류의 생각입니다. 음, 여기까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나눈 거고, 다음번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떠들 건데, 네. 이게 진짜, 이거, 이거 또 방대하거든요. 이것도 투자법이 아무래도 뭐랄까, 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투자도 투자법 얘기가 아니라 되게 또 음, 이 반감기 이야기 하려고요. 그 사이클 이런 어, 거, 네, 아, 반감기 아, 금리나 아, ETF, 거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막 음, 국가적인 채택들 이런 것.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맞아요. 좀 더 네, 현상감이 있는, 네,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조금 더 재밌어 할 것 같아. 이게 더, 맞아요. 좀 더, 맞아요. 앞에는 엄청 이론적인, 맞아요. 저는 오케이. 앞에가 더 재밌긴 하지만, 그 뭐, 마무리 멘트. 뭐, 비트코인 이제 투자적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고, 제가 강의한 것들 한번 진짜 천천히 보면서 곱씹어 보시고, 그, 네, 뭐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아, 말을 내가 해야 되나?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 그니까, 아니, 근데 너무 값진, 이거 여러 가지 어, 책을 진짜 한 달 엮은 네. 영상이니까, 이거 굉장히 값진 강의가 아니었나. 또 이제 대충 이게 들었잖아요. 채우님이랑 이전에 막 얘기하면서. 네, 그랬는데도 이렇게 뭔가 각 잡고 딱 들으니까 더, 그렇죠. 오케이. 물론 나는 이미 설득을 당해버렸어. 난 이미 그렇죠. 설득을 당했어.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를 하고 그걸 책으로 읽어야 음, 믿음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저는 네, 그게 가장, 이게 뭔가 투자 권유 아니지만, 네, 채우님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글을 우리 모임에 쓴 적이 있잖아요. 네, 24년도 8월인가 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을 네. 그냥 비교해보면 돼. 아, 그때는, 그치. 그때 가격이 지금, 그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아까 내가 봤는데 한 9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어, 1억 6천 가까이. 왜냐면 지금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한 10만 4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투자 네. 권유 같지만 투자 권유 절대 아니고 알아서들 하시고, 투자금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근데 아무튼 거의 얼마가 오른 거예요?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오른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래서, 와, 확실히 이게 성견지명이 있으셨다. 다음에 네, 또 2부로 네, 돌아오도록 빠르게 하겠습니다.